잠시 당신이 겨우 15살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때까지 당신의 삶은 어머니의 미소, 밤에 듣던 이야기, 가슴 속에서 싹트기 시작한 작은 꿈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당신은 집에서 끌려나와 낯선 말을 하는 남자들에게 붙잡히고 물건처럼 수레에 던져져 먼지투성이 길을 따라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목적지로 실려갑니다. 궁궐 문이 열릴 때 당신 앞에 펼쳐진 세상은 동화 같습니다. 황금벽, 향기로운 정원, 대리석 기둥이 있는 홀, 그리고 하늘거리는 베일처럼 천장에서 내려오는 손수 수놓은 직물들. 사람들은 그곳이 천국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은 모든 것을 부정하며 소리 지릅니다. 그곳은 집이 아닙니다. 황금우리이자 아름다움이 특권인 동시에 저주가 되는 감옥입니다. 모든 빛나는 비단 뒤에는 억눌린 눈물이 있습니다. 모든 우아한 춤 속에는 즐거움을 주기 위해 훈련된 몸이 있습니다. 술탄의 하렘에서는 소녀로서 존재할 공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물건이 될 공간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살아남고 싶다면 당신이 누구였는지 잊어야 할 것입니다. 울고 싶어도 웃어야 할 것입니다. 당신과 같은 다른 이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도 당신의 감옥에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 사치와 침묵 속에서 유일한 확실성은 당신의 삶이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니까요. 수세기 동안 서구 세계는 오스만 하렘을 이국적이고 쾌락적이며 사치스러운 상징으로 낭만화했습니다. 향수와 부드러운 음악에 둘러싸여 쿠션에 기대어 누워있는 여성들의 이미지가 그림, 책, 환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상상으로 그려진 그 시나리오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술탄의 하렘은 실제로는 소녀들을 순종적인 죄수로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세심하고 무자비한 장치였습니다. 그것은 황금과 침묵으로 닦아낸 국가적 성노예 제도였습니다. 어린 소녀들을 얻는 방식부터 궁궐에서 그들의 생애 마지막 날까지 모든 세부 사항은 굴복시키고 통제하며 착취하기 위해 신중하게 설계된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이 여성들은 열정으로 선택된 연인이 아니라 제국의 보호와 직접적인 명령 아래 운영되는 인신매매 네트워크의 희생자들이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모든 것이 웅장해 보였습니다. 웅장한 건축물, 반짝이는 보석, 눈부신 의복. 그러나 내부에는 심리적 고문, 끊임없는 감시, 그리고 절대적인 고립의 일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첩들은 정체성, 과거, 의지를 박탈당했습니다. 한 남자의 오락을 위해 만들어진 물건으로 변모하여 어떤 공감의 흔적이라도 약점으로, 그리고 많은 경우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열한 경쟁 체제에 복종했습니다. 하렘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여성들이 매일 관심, 안전, 존엄성의 부스러기를 위해 싸웠던 조용한 전쟁터였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술탄의 손길조차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웃고 춤추고 완벽하게 자신을 바쳐야 했습니다. 어쩌면 결코 오지 않을 순간을 위해 끊임없이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공식 역사의 맹목적인 시선 아래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렘으로 가는 여정은 궁궐문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마을, 순수함이 아직 피어나던 겸손한 집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무슬림 여성을 노예로 삼을 수 없었던 오스만 제국은
국경의 기독교 인구로 외과적인 정밀함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무작위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결정이었습니다. 조지아인, 체르케스인, 우크라이나인, 알바니아인, 그리스인과 같은 민족은 제국을 위한 인신매매 조직의 체계적인 표적이 되었습니다. 납치 작전은 무질서한 약탈이 아니었습니다. 군사 작전의 엄격함으로 조직된 임무였습니다. 아름다움은 절대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섬세한 얼굴과 깨끗한 피부를 가진 8세에서 14세 사이의 소녀들을 원석처럼 다듬어지기를 기다리는 다이아몬드처럼 찾았습니다. 많은 경우 강압을 사용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국은 조종할 줄 알았습니다. 사치스러운 삶, 교육, 특권에 대한 약속으로 많은 부모들은 자발적으로 딸을 넘겨주도록 설득되었습니다. 그들은 궁궐이 보호와 미래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었거나 믿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이들을 침묵 속으로 제도화된 성노예 상태로 넘겨주었습니다. 크림반도는 이 작전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인신매매는 정교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소녀들은 외교적 선물처럼 다뤄졌고 엄선되어 충성과 명성의 상징으로 술탄에게 바쳐졌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은밀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이고 조직적이며 국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상인들은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상품을 선보였고 모든 강제된 미소 뒤에는 억눌린 비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궁궐로 보내진 소녀 한 명 한 명마다 윤영이가 빼앗기고 가정이 파괴되며 정체성이 망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의 시작이었고 거의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스탄불까지의 여정을 견뎌낸 소녀들에게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궁궐에 도착했다고 해서 안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기록된 가장 잔인하고 굴욕적인 선별 과정 중 하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름다움 때문에 선택되었던 소녀들은 이제 그들을 물건으로 격화시키는 검사를 통해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시장의 가축처럼 입을 벌려 이를 확인하고 손톱을 검사하고 등을 만져 기형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그들의 몸은 측정되고 무게가 재지고 분류되고 목록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잔혹함은 단지 신체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소녀들은 나이나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한 채 처녀성을 증명하기 위한 사적이고 고통스러운 침습적 절차를 거쳤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이가 퍼뜨려졌다는 것입니다. 오스만 의사들은 기생충이 나병이나 콜레라 같은 병든 몸에서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이가 죽으면 소녀는 폐기되었습니다. 성노예로서 봉사하기에 몸이 충분히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며칠 밤낮으로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을 견뎌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감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잠자는 동안 궁궐의 노파들에게 관찰되었습니다. 모든 움직임, 모든 한숨, 모든 무의식적인 신음이 기록되었습니다. 소녀가 코를 골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잠꼬대를 하면 위험하거나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분류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호흡의 리듬조차도 아이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해야 했고 그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을 남자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용인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패한 이들은 결함 있는 제품처럼 폐기되어 침묵 속에 버려졌습니다. 통과한 이들은 더 나쁜 일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잔혹한 신체 및 의료 검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안도감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악몽의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즉, 정체성의 완전한 해체였습니다. 토프카프 궁전 문을 통과하는 순간 소녀들은 과거와 연결된 모든 것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들의 본명은 지워지고 포획자들이 관찰한 신체적 특징이나 성격 특성에 따라 부여된 터키어 이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몇 분 만에 그들은 딸, 자매, 이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이름, 새로운 규칙, 그리고 한때 그들이었던 사람과의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는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뿐인 삭제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이고 심리적인 것이었습니다. 소녀들은 이슬람교로 개종하도록 강요당했고 이해하지 못하는 아랍어 신조를 암송했으며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언어로 진행되는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편지를 쓰거나 받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가족이 죽었으며 이전에 살았던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을 뿌리에서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 소녀들에게 그들이 뿌리를 가진 적이 없다고 확신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렘 안에서 제공되는 교육은 언뜻 보기에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언어, 춤, 시, 예절 수업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달랐습니다. 배우는 모든 단어, 기억하는 모든 멜로디, 연습하는 모든 동작은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 젊은 여성들을 쾌락과 복종의 도구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맥락에서 문화는 무기였습니다. 고양시키는 대신 개성을 파괴하고 그 소녀들의 새로운 버전, 유용하고 순종적이며 장식적인 버전을 구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잘 될수록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서 더 깊이 길을 잃었습니다. 아름다움은 이제 대가를 치렀고 그 대가는 영혼이었습니다. 일단 정체성이 박탈되고 제국에 의해 형성된 새로운 존재로 재편성된 이 소녀들은 인간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준비의 순환에 들어섰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터키어, 아랍어, 페르시아어와 같은 언어 수업, 음악과 시, 예절과 식사, 예절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달콤한 말과 우아한 몸짓 뒤에는 통제의 교육학이 있었습니다. 이 소녀들은 자유롭거나 교육받은 여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남자의 취향에 맞춰진 오락 도구가 되기 위해 훈련받고 있었습니다. 훈련에는 오스만 기록의 위선적인 순결함으로 성적인 예술이라고 불렸던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암시적인 춤, 유혹 기술, 신중하게 연구된 신체 자세. 이 모든 것은 수십 년 전에 같은 과정을 겪었던 하렘의 나이든 여성들에 의해 가르쳐졌습니다. 그것은 생존이 생존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에 저항했던 이들은 이제 새로운 희생자들을 같은 길로 이끄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아무것도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식단은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계산되었습니다. 신체 운동은 유연성과 우아함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목욕조차도 황실의 명령에 따라 빈도와 온도가 결정되어 감독되었습니다. 소녀의 몸의 모든 세부사항, 피부부터 호흡까지 감시되고 조정되고 형성되었습니다. 술탄은 아직 그 젊은 여성들을 보지도 못했지만 그들은 이미 완전히 술탄의 것이었습니다. 더 나쁜 것은 감정적 조건화였습니다. 하렘의 논리는 모든 작은 보상을
통제 수단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고운 직물, 더 맛있는 식사, 더 부드러운 베개. 이 모든 것은 모범적인 복종을 보여주는 이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연대는 약점이 되었습니다. 공감은 위험이 되었습니다.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경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는 내면에서 자신을 지워야 했습니다. 하렘 안에서는 훈련, 정체성 말소, 끊임없는 감시 속에서 살아남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엄격한 여성 카스트 제도가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잔인하며 숨 막히는 피라미드였습니다. 하층부에는 오달릭이 차지했습니다. 새로운 젊은 여성들은 언젠가 계층을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단순한 집안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녀였으며 그들 중 많은 수는 평생 술탄에게 한 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는 궁궐의 개인 비서인 게디클리스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권력의 핵심과 약간의 접촉은 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진정한 명예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운이 좋으면 그리고 많은 순종을 통해 일부는 구주대, 즉 총애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아마도 술탄과 잠자리를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조차 대가를 치렀습니다. 경쟁은 치열했고 어제의 총애는 다음 날의 경멸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피라미드의 꼭대기에는 아들을 낳은 공식적인 아내인 하세키 술탄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지위는 높았지만 희생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이 특정 나이에 도달하면 그녀는 아들과 함께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 보내져 궁정에서 고립되고 이전의 모든 삶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성들 위에 발리데 술탄, 즉 재위 중인 술탄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와 영향력, 존경을 받았는데 거의 모든 여성에게는 도달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이 계층 간의 경제적 차이는 엄청났고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오달리기 하루에 40아스퍼를 받는 동안 발리데 술탄은 3,000아스퍼를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돈보다 주요 화폐는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심은 드물고 한정적이며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편집증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모든 몸짓이 관찰되었습니다. 모든 미소가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수록 추락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하렘에서는 성공조차도 형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술탄을 기쁘게 하기 위해 수년간 훈련받은 여성들의 압도적인 대다수는 그를 가까이서 볼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은 마치 그 순간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준비하는 일상으로 점철되었습니다. 하렘의 문은 해가 뜨기 전에 열렸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심장이 조여드는 듯한 느낌으로 잠에서 깨어났고 어쩌면 오늘이 자신들이 주목받는 날일지도 모른다는 환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지치는 미용의식에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통제된 목욕, 향기로운 오일, 정교하게 고안된 머리 모양, 엄숙한 의식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신중하게 선택된 옷들, 모든 것이 끝난 후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침묵 속에서 줄을 서서 끊임없이 경계하며 그것은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반복되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안에서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비단 침대에서 늙어가고 메마른 사치에 둘러싸인 채 외부 세계와의 모든 연결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처녀로 외롭게 잊혀진 채 죽어갔고
자신들을 집에서 끌어낸 목적을 결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형벌은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상승할 수 있는 희미한 가능성이 그들을 순종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수백 명의 다른 여성들과의 조용한 경쟁은 불안감을 부추기고 정신을 좀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렘에서 기다림은 휴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확실성은 그들의 유일한 통화인 젊음이 거울 앞에서 날마다 고갈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렘이 황금 감옥이었다면 그 징계 체제는 심리적, 물리적 공포의 장이었습니다. 규칙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잔혹하고 즉각적이며 종종 불균형했습니다. 잘못 해석된 시선, 때 아닌 한마디 말, 심지어 무의식적인 몸짓만으로도 본보기적인 처벌을 유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20세의 여성이 5년간의 고립으로 이미 지쳐 있었는데 환관 경비를 2초 더 바라보았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흑인 환관장, 즉 두려운 하렘 아가씨 앞에 끌려가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하렘 여성들의 삶의 모든 면에 대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처벌은 생가죽 채찍으로 50대의 매질일 수 있었고, 이어서 물과 음식 없이 어두운 감방에서 3일간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 처벌은 단지 표면에 불과했습니다. 제국은 영혼을 서서히 타락시키는 조용한 고문을 훨씬 더 능숙하게 다루었습니다. 슬픔, 향수, 그리움, 가족과 떨어져 인위적인 세상에 갇힌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감정을 보이는 젊은 여성들은 위험하다고 간주되었습니다. 위로를 받는 대신 그들은 정신이 무너질 때까지 어두운 방에 격리되어 어떤 인간적 접촉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두려운 처벌은 감방도 굶주림도 아니었습니다. 버려진 여성들이 잊혀지는 옛 궁전인 에스키사라이로의 추방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돌아올 희망도 결혼도 심지어 인정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숨 쉬는 유령처럼 침묵 속에서 나날을 보내며 아무도 모르게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죽음을 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거울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어떤 이들은 음식을 거부했으며, 어떤 이들은 단순히 미쳐버렸습니다. 하렘에서는 처벌이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알아야 할 보장이었습니다. 즉, 도망칠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